첫 번째 운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 1875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1875년에 일본이 강화도에 군함을 보내면서 전투를 도발하고 조선의 통상 수교를 강요하는 사건이죠. 이때 조선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가장 큰 사건은 첫 번째, 항구를 개항하고, 두 번째, 해안 측량권을 가지고 가고,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항구를 개항한다. 명시되어 있는 거는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한마디로 부산 외에 두 곳은 나중에 정하는데 그 두 곳이 바로 원산, 하나는 인천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개항해서 여기에서 교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이 오기 어렵다고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주권을 이들이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조항은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쓰고 가로에 쳐져 있는 학습지를 줬죠. 이 학습지 결국은 뭐 하라는 거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은 일본국 국민이, 그러니까 일본의 사람이 조선국 항구 여기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조선국의, 우리나라에 관계된 사건일 때도 모두 일본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항구에서. 그러면 이들을 다스리는 법은 이게 우리나라 땅이어도 일본법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속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부속 조약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더 많이 체결합니다. 첫 번째,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한다. 일본 화폐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화폐를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주권을 침해하는 거고요. 곡식의 무제한 유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면 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건보다 외국의 물건이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방어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관세를 협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물건의 가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침해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근대적 조약이지만 우리와 공평했다, 공평하지 않았다? 공평하지 않았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파란색 볼펜이 없어졌어요.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조선 정부는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랑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서양의 문물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느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 외국의 문물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보고 오는 애들이죠. 그 수신사들이 외국에 가서 문화를 시찰을 하다가 이런 책을 가지고 와요. 조선 책략.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으면 러시아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였죠. 이 러시아가 내려올 때 중국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큰 적은 정말 그 땅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예요. 나머지 애들이 상해 어디에 조개에 있어도 본국이 있지는 않은데 러시아는 본국이 바로 위에 있어요. 때문에 이 러시아를 막고 싶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조선과 일본과 미국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하여 러시아를 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러시아에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 조선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중국이 알선을 해서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서는 관세를 협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지불을 하게 되는 관세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관세를 협정해야 되는 거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과 다시 통상조약을 체결을 해요. 이 통상조약에서 당연히 내용을 뭘 체결할 거예요? 당연히 관세협정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관세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에는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됐죠.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이 되면 우리나라 곡식시장이 문제가 돼요. 이 곡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을 금지하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새롭게 투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치외법권. 마찬가지예요.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던 치외법권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다른 통상조약에 없었던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예요. 이 최혜국 대우는 말 그대로 최고로 혜택을 주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약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이 조약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 미국에게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권리를 조선이 미국과 조선의 협정에서는 없었어. 그런데 조선과 프랑스의 협정에서는 있었어. 그럼 이 A 권리를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에게도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가장 불평등한 조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이권들을 외국에다 빼앗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과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근대화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근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여기에 12사를 두어서 근대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뭐 군사를 바꾼다든지 학교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군사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별기군, 신식 군대입니다. 신식 군대는 구식 군대와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신식 군대. 이 사람들은 일본인 교관을 두고 근대식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짜잔,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모양새를 보면요, 일단 옷은 짧아졌어요. 그리고 무기도 서양의 소총을 가지고, 서양식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또 후져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쪽은 구식 군인들이고요. 긴 도포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신식 군대인 거죠. 짧은 옷에 군기가 딱 들어있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군인 교육을 받은 신식 군인들입니다. 구식 군인과 신식 군인, 당연히 조선은 어디에다가 치중을 했을까요? 당연히 신식 군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겠죠. 구식 군대를 차별을 합니다. 그 차별이 너무 심해서요, 월급도 안 줘요. 그래서 월급 달라고 막 싸웠는데요, 월급을 줬어요. 어떤 월급을 줬냐면 쌀과 모래가 섞여 있는 반토막짜리 월급을 줍니다. 거기에 구식 군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빡치죠. 왜? 이제 받은 월급인데, 그 월급이 반토막짜리인데 신식 군인들은 막 주고 우리들은 이렇게 대우한다고? 역시 문제는 뭐야? 근대화 정책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구식 군인들이 이모년, 1882년이 이모년이거든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죠. 구식 군인들은 화가 나서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정부 고관들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 고관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정부 고관의 집을 습격하고요. 또 하나,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일본인 교관을 죽여요. 왜? 이 별기군 신식 군대는 일본인 교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일본이 별기군을 만들었으니까 일본 공사관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결국 불만이었던 거는 개화정책이에요. 이 개화정책의 반대편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여요. 고종이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들어옵니다. 빵끝.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들어와요. 다 필요 없어. 흥선대원군.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들어오는데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정부는 청군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이 어떻게 해요? 흥선대원군을 쓰기 힘들어.
납치해 갑니다. 어디로? 청으로.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명성황후 민비와 민씨 세력과 고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들을 도와준 나라가 청나라라고. 그럼 청은 공짜로 도와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은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말 그대로 조선과 청의 상민들이 수륙,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륙이에요. 육지. 다시 얘기하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륙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전까지는요, 개항장, 항구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항구에서만 무역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조선 내륙에서도 안에서도 무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상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정 간섭의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요게 원인이 돼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거든요. 이 갑신정변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제물포 조약은 자, 두 가지의 이모곤란이 끝난 뒤에 조선은 두 가지의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하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하나는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왜? 이모곤란의 계기로 이모곤란이 일어나면서 이모곤란 때 일본인 교관이 죽었고요. 일본 공사관이 불탔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해친 거니까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공사관이 불탔으니까 공사관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공사관이 불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 청 개입하면서 청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고 조선의 군대,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개화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사실은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화정책을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세력들을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 세력이라고 합니다. 위정척사는요, 바른 것을 지키고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이에요. 배척한다, 물리친다. 뭐를? 사악한 외세 침략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1860년에 통상 거부 운동에서 통상수교 반대 통상수교 반대에서 시작됩니다. 척화비의 척화예요. 흥선대원군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통상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이죠. 이들이 1876년에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될 때는 무엇을 반대하는 거면 개항을 반대합니다. 항구를 연다, 개항을 반대하는 거죠. 최익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과 서양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외와 서양은 하나야. 그러니까 니네가 일본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도 서양을 들이는 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을 하고요. 이래나 저래나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개항은 했어요. 그리고 수신사를 파견하고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반대를 하냐면요. 개화 정책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개화 정책, 개항을 반대하고 개화 정책을 반대를 합니다. 개화 정책 반대. 그 중에 영남 만인소들, 영남의 유생들이 상소운동을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게 뭐냐면요. 조선 책략 유포 반대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 자체는 개화정책에 앞장섰던 수신사가 가지고 온 책이고 그 책의 내용이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국과는 이미 친하고 일본과는 수교를 맺었는데 어찌하여 미국까지 끌어들이냐, 아무런 이득이 없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조선책략 유포 자체를 반대합니다. 만 명의 사람들이, 만인소라고 하거든요. 만 명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려요. 반대한다. 하지만 결국은 조선책략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까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의병활동을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위정척사의 운동이 의병으로 계승이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는요. 위정척사 운동은 의미가 있어요. 반외세, 외구의 세력, 서양의 세력을 반대한다. 반외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활동, 반침략운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한계는요. 예전의 질서인 성리학적인 질서를 내세워서 국내 정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적 개혁을 새롭게 만드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의병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화정책에 있었던 일이에요. 1876년부터 82년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이 개화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개화정책이 옳은 건지 위정척사 운동이 옳은 건지 앞으로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조별로 활동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학습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정리하고 뒷장에 보시면요. 강화도 조약문과 조일 무역 규칙, 이거는 부속 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일 통상장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네모친 곳이 어떠한 항목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